220. 제1장 죽음을 걱정하지 말라. 푯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든 바싹 마른 할머니가 어느 날 안 보이면 그것이 죽는 것이었다. 지금은 넘치는 건강정보와 의료기술로 100세의 인생을 살면서도 오히려 모두의 관심은 건강에 쏠려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다. 몽테뉴가 살던 16세기 유럽에서도 농민들은 늙으면 죽는 것으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였지만 귀족이나 지식인들은 달랐다. 철학은 죽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로마의 철인 키케로는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철학 공부와 사색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육체와 분리하여 사용하게 하는 데에는 죽음의 의미와 닮아있기 때문이고 또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성이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죽음과 늘 친하게 지내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 몽테뉴는 20대에 이미 이런 스토아 철학적 수양과 극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것인지 그에게 죽음은 점점 견디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 이는 그의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잇따라 별것 아닌 일로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 몸 이상으로 아끼던 보엣이라는 친구가 33세에 열병으로 죽고 아버지가 신장결석으로 돌아가고 27세 난 동생이 죄드폼이라는 테니스의 모태가 된 운동 중 공에 맞고 어이없이 죽고 말았다. 30대 후반에 결혼하여 낳은 딸들이 갓난해 때 5이나 연달아 죽고 둘째 딸 하나가 겨우 남았다. 그는 죽음에 대해 노이로제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말을 타고 산책 중이던 그를 전속력으로 뒤쫓아온 하인이 뒤에서 세게 덮치고 말았다. 후유증이 3년이나 지속된 큰 부상으로 처음에는 생명이 가느다란 실끝에 매달린 양상이었다고 회상하면서 그는 당시의 임사체험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했다. 죽는 과정은 힘든 것이 아니었다. 의식이 약해져 아프거나 괴로운 줄 몰랐다. 피를 토하고 몸을 뒤틀고 옷을 잡아당기고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내면은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게 둥둥 떠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자기의 존재는 한 가닥 실에 매달려 입술 끝에 달려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전에 나의 모친으로부터 이런 상태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아마 그때는 나의 모친은 중년 나이인데도 기력이 매우 쇠약했던 듯하다. 몸이 나른하여 아무리 애써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데 이상하리만치 정신은 또렷해졌다. 그리고 내가 기력 없이 누워있는 나의 모습을 천장쯤 높이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의 이 이야기는 모친의 상상인지 또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가늘게 붙어있는 상태였는지 모르겠다. 몽테뉴의 거의 죽을 뻔한 이 뜻밖의 경험이 그를 죽음의 강박관념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죽음을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그를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게 한 기본 인생관이 되었다. 죽게 되면 자연이 알아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준다. 그 문제로 고민하지 마라.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면서 그는 새로운 사는 법을 발견했다. 이 세상은 그 표면 위를 미끄러지듯 둥둥 떠 흘러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되살아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생명이라는 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존재의 고그 감각과 경험이 일생을 걸고 탐색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 생각했다. 그 탐색의 기록이 그의 일생의 과업이 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리하여 몽테뉴는 중년을 기해 이제까지의 모든 짐을 벗어 던지고 에세를 쓰는 일을 일과로 하는 새로운 삶으로 재탄생했다.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몽테뉴는 생명을 미덥지 않게 보고 생명의 지속을 대단치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다만 죽음은 언제나 올 수 있으므로 대비는 해야 한다. 그는 에세의 하나님께서 좋으실 때 아무 때 불러가셔도 좋을 만큼 나는 아무 데도 메인 곳이 없다. 나에게는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반은 고별을 했다. 라고 썼다. 또 죽음을 잊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실천하는 중에 죽기를 바라는 듯이 나는 가능한 한 행동하며 인생의 사업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길게 연장시키고 죽음은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와 주되 완성되지 않은 것은 염두에 두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썼다. 오래 사는 것과 짧게 사는 것은 죽음에 의해서 한 가지가 된다. 몽테뉴는 0이라는 수의 의미를 분명 알았던 것 같다. 이미 없는 일에는 긴 것도 짧은 것도 없다. 라고 썼다. 수학에서 배웠듯이 0의 큰 수를 곱하나 작은 수를 곱하나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을 영겁에 비교해 보면 혹은 그보다도 산, 강물, 별, 나무 또는 어떤 동물에 비교해 보면 좀 더 살거나 덜 살거나 하는 문제 따위는 똑같이 가소로운 것이다. 그는 여기서 평등의 개념을 끌어낸다. 다른 자들에게 자리를 내주라. 다른 자들이 그들에게 해준 것 같이. 그래서인지 몽테뉴는 38세쯤 되던 나이에 보르도 법원 법관직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은퇴했다.
아마 수상록 에세를 쓰는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적게 살고도 오래 산 자가 있다.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 거기 주의하라. 그대가 실컷 산다는 것은 세월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그대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의 의지는 법관직에 평생 종사하는 것보다 후대를 위한 명작을 하나 남기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는 아직 개인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을 때 몸을 관통하는 생명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주의를 집중하여 에세를 완성했다. 이 책은 그 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수백 년 애독서가 되었다. 사람을 어떤 종족이나 당파로 묶이는 집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각자 인간성을 갖는 개인으로 본 것이다. 죽음에 대한 몽테뉴의 태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피터 드러커도 죽음을 자기 수양을 위한 중요한 도구도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지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 7가지 지적 교훈을 소개한 중에 죽은 후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자세에서 드러커 역시 현대 산업사회가 어떻게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명절을 후대에 남겼을 것이다. 죽음에 초연해지면 사는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루이나이 웨이라는 중국 출신 여류기사는 한때 한국에서 객원 기사로 지냈던 적이 있다. 그녀가 좋아한 것으로 알려진 시구는 중국 장자에 나오는 달팽이 뿔 위에서의 싸움과 관련된 구절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면 무엇하리 와각지쟁이다. 우주와 같은 무한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과 다툼은 달팽이 뿔 위의 작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보잘것없는 싸움과 같다는 뜻이다. 죽음에 관한 태도로서 반면교사가 될 만한 예도 있다. 조선말 의병 중에 이인영이라는 사람은 아직 근대 국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단지 조선의 성리학 체제를 수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의병을 일으킨 것이었다. 양반과 상민이 엄격히 구분되는 조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대 안창호, 박영효, 서재필 같은 선각자들이 조선이 개화하여 서구적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데 비하면 안목이 구식이었다. 그는 1908년 서울 진공작전을 앞두고 부친상을 당하자 천붕, 하늘이 무너졌도다. 부려는 불충이라며 총대장직을 사임하고 낙향해버렸다. 어쩌면 그는 조금 더 사는데 연연해서 겉으로는 충효를 내세웠을지도 모른다. 예전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 시절 모친상을 당했으나 상을 마친 후 즉시 군영으로 복귀하지 않았던가. 오늘날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사의 판결을 보면 나는 한국의 판사들이 조선시대 양반과 유사한 정신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판결의 하나같이 법치의 원리에도 안 맞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번에 걸친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일반인도 알만한 상식적인 수많은 쟁점을 다 무시하고 익명 속에 숨는 판결만장일치 판결을 했다. 만약 한국이 자유체제로 정착하는 데 실패하고 북한이나 중국처럼 전체주의로 회귀한다면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땅의 법조인들이 법치의 원칙보다는 일신의 안위와 때 또는 카르텔의 논리로 움직였음을 지적할 것이다. 일신상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은 조선 선비와 유사하나 엄중한 사법의 전통을 세우는 것이 자유수호의 마지막 보루라는 문제의식은 별로 없는 듯하다. 이들은 얼마나 오래 영화를 누리며 살려고 그러는 것일까? 몽테뉴가 말하듯이 사람이 조금 오래 살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다. 하루살이가 저녁 때 죽으면서 점심 때 죽은 놈들을 불쌍하다고 할 것인가?